한강에 다리가 놓이면서 한강의 남북을 가던 뱃사공 분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었다. 10년 동안 이쪽 지역은 배 타고 출퇴근했던 거예요, 강북을.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자기가 직장 잃는 건 상관이 마음이 아픈데 물론 상관이 없진 않죠. 하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으니까 물 날려고 그러면 다리는 놓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는 단초도 강남 개발도 존재한다는 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은 뭐냐면 올림픽을 위해서 서울 동부 지역을 개발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그쪽에 올림픽 경기장을 만들면서 사실은 강남구와 송파구가 결합되게 되는 첫 단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올림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잠실 개발의 스타트인데 동시에 강남구도 끌어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시문헌학자 김시덕의 강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김시덕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 시작 전에 여담인데 얼마 전에 그 서초구 강남구 사이를 갔었는데 선생님 빌딩이 있더라고요. 민병철 어학학원 빌딩이 거대한 게 하나 이렇게 좀 있어서. 네, 서울 시내 놀랐습니다. 요지 곳곳에 그러니까. 역세권에 많습니다. 부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분이 그 텍사스에서 영어 공부하시고 우리 MBC에서 그렇죠. 방송하셨던 분이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한참 이제 히트치시던. 근데 저는 그분의 영어 강의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첫 번째 방송에서요. 강남 개발 이전의 역사 그리고 강남 영동지구의 개발사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잠실지구 개발 그리고 강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파트 개발사와 강남의 미래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박사님, 그 강남의 아파트의 그야말로 대명사를 알 수 있죠.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 가격이 분양 당시 70년대 후반에 그 가격이 얼마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압구정 현대 3차가 30평이 한 채에 865만 원. 네. 평당 27만 원. 그러니까 현재 기준, 올해 기준이 3차가 매매가 55억, 평당 1억 7천. 아직 2억 안 넘었네요. 야, 그러네요. 그러니까 600배가 올랐다. 그 당시 삼성전자 대졸 신입사원 초봉이 월급 15만 원이니까 이 비유를 하자면 2개월치를 모으면 압구정 현대 한 평을 산다. 뭐 이런 비유가 참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그 당시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삼성전자의 위상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니었다고. 아직 반도체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역시 건설 쪽이었죠. 맞아요. 그 당시에 건설업이나 무역 쪽에 계신 분들의 연봉이 그렇죠. 좀 높았죠. 그래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30만 원도 안 하던 아파트가 이제 앞으로는 평당 3억까지 그렇죠. 바라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부동산 가치는 지난 반세기 50년 동안 대한민국 고급 주거지 시세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니까 삼성전자 초봉이 월 350. 네.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좀 조건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이제 절대적인 자산이 없으니까 은행 대출을 안 해주고 네. 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뭐 전 회장이 없지만 정규직 대기업 분들은 은행 대출이 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그게 가능한 거지만 그 당시는 대출 없이 정말 가지고 있는 돈이나 부모 자산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올해도 자산 중심의 거래였던 거죠. 네, 이제 박사님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남의 바로 옆 잠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1915년도의 잠실의 지도입니다. 자, 이때 지도를 보니까 잠실이 강북이었다 하는데요. 근데 이 잠실을 이렇게 강남으로 끌고 온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강남을 키우겠다 이런 것보다는 네. 이제 치수적인 이유인 거죠. 물을 다스리는 이유. 보시면은 구리 쪽으로 팍 치고 갔다가 탄천 방향, 대충 지금의 석촌수까지 확 치고 내려와요, 강이. 네. 그리고 다시 쭉 올라가서 중랑 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지그재그를 그리면서. 네. 이러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가 큽니다. 깎이고 쌓이고 하는 게. S자로 크게 그리면은. 그래서 전 세계 어디서나 강이 너무 휘면 한 번씩 풀어줘요. 쭉 직강을 해줘요. 직선으로 만들어주는데 그걸 직강화라고 합니다. 직강화. 예, 네. 강을 직선으로 만드는 공사. 네. 예를 들어 서울하고 광명, 안양 사이에 안양천이라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아마 폭발하게 흐르고 있을 거예요. 네, 목감천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원래 삐뚤삐뚤 했어요. 어... 그 동네 집원 떼보면은 집원이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 보면 땅이에요, 그냥. 아마 네. 그날 그 강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강을 뻗어준 거죠. 그냥 없는 강을 운하로 뚫은 게 아니라 지금의 잠실섬 북쪽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저기가 뚝섬인 거죠. 광진구하고. 네.
그 사이에 조그만 천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약간 지류의 느낌이네요. 그렇죠. 지류인 거죠. 네네. 저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조선 중기 때 새로 생겼다라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정확히 몰라요. 네. 그래서 저거를 새로 생긴 강이라고 해서 세내라 불렀죠. 아, 세내. 세내, 세신자에다가 내천자니까 신천이 되는 거죠. 그게 지하철역으로 지금 세내역이라고 명칭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마을이 이제 신천리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실리, 세내리, 그 부리도가 있는 세 개의 마을이 있는 건데 그 세내를 키운 거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석촌호순, 아래쪽에 이제 강의 본류를 끊어버린 게 석촌호수인데 네. 사실은 왜 저걸 안 없앴냐는 건 정확히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으로는 저 강을 다 없애지 말고 좀 남겨두면 호수 만들어두면 공간적으로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책 쓰면서 네. 명확한 근거는 못 찾겠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수변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유사시에는 저류지 역할도 기대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을 담아둔 유수지 역할도. 석촌호수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한강 형태고 약간 직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내천이라든지 탄천, 양재천에 치수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피해가 심했던 이 지역에 조금씩 잦아 들어간 거죠, 피해가.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 그 후의 상황에서 강북과 강남의 땅값 또는 이미지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네. 잠실이 고양군 뚝도면에서 이 강남에 편입된 거는 이 땅 주인들에게는 정말 큰일이었던 거죠. 아, 그러겠네요. 여기 주민분들의 그 계모임, 원래 토박이들의 계모임 책을 한번 받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그 토지 보상받고 많은 분들은 정착을 했더라고요. 주소가 잠실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광진으로 가고 구리로 가고 남양주로 가셨더라고요. 역시 이게 생활권이 원래 이쪽이었기 때문에 북쪽이었습니다. 네, 광진구 쪽이었기 때문에 아. 일로 가시더라고요. 아. 또는 하남도 가시는데 큰 틀에서는 동쪽을 안 벗어난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서울을 볼 때. 강남과 강북이 있다 보니까 남은 남길이 북은 북길을 움직인다 생각하시는데 네. 아닙니다. 세로로 움직여요. 은평구, 금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로 움직이는 거고 노원부터 광진, 뭐 면목, 중랑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 세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 움직여요. 중간에 보면 산이 큰 게 몇 개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딱 강북에도 북한산부터 해가지고 있고 남쪽은 관악산이 있고 그래서 네.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잠실이 원래 강북의 동부 지역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섬이었던 잠실이 이제 강남으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그런 발전상의 어떤 원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Kick back, kick back, kick back. I'ma kick back when you fake like that. 네, 박사님, 또 잠실지구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올림픽 공원, 그리고 잠실 주 경기장인데요. 이게 1988년 88올림픽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88올림픽이 잠실지구 개발에 미친 영향 얼마나 될까요? 처음이자 끝이죠. 그렇죠. 알파요? 알파자 오메가죠. 오메가이자. 근데 저는 보다 재밌었던 게 대본에 1988 올림픽이라는 말하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흔히 88 올림픽이라고 하죠. 이미 이게 끝난 다음 세대구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제가 이때 세대여가지고 이때 국민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였는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돈 내라고 그 모자 강매당했습니다. 500원인가 내고. 그때 그거 강매당하고 평화의 때 만나고 강매당하고 두 개 큰 기억이 있는. 성금 내려고 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그때. 성금인데 거의 뭐 강제로 내는 거죠. 삥 뜯어갔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때. 애들 콩부들 뜯어다가 그러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리고 이제 굴렁쇠 굴리던 친구가 아마 저희랑 동년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은 뭐냐면 올림픽을 위해서 서울 동부 지역을 개발했다고도 과언이 아니죠. 원래 지금의 강변 테크노마트 있고 동서울 터미널에 있는 네. 그쪽에 올림픽 공원을 지으려고 했더라고요. 아, 경기장. 처음에는요? 아주 처음에. 그랬다가 그러지 말고 남쪽으로 내려보자라고 큰데 빈 땅이 있으니까 그게 그렇지. 지금의 송파구, 강동구 사이인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딱 보니까 평평한 땅이 있는데 중간에 솟아나온 데가 있더라. 몽촌토성. 몽촌도성. 저기 딱 동그랗고 하니까 저거 하면 되겠네 생각했대요. 아, 거기다 경기장을 만들려고. 아, 처음에는요? 네. 그랬는데 모 서울시 공무원이 네. 잘 모르겠지만 저거 좀 뭔가 있어 보인다. 그렇죠. 저건 좀 건드리지 말자. 모르겠지만. 유적지가 나올 것 같기도 하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는데 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 예. 저건 피해서 하자. 그래서 지금 그쪽을 그냥 올림픽 공원을 만든 거고 네. 주경기장은 물넘치던 탄천변에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부리도 아까 섬 보면 잠실도 이제 세내 부리도가 있는 건데 네. 부리도는 원래 강남구였거든요. 땅이. 네. 그 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쪽에 올림픽 경기장을 만들면서 사실은 강남구와 송파구가 결합되게 되는 첫 단초가 만들어지는 거죠. 올림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잠실 개발의 스타트인데 네. 동시에 강남구도 그런 컨벤션이라든지 스포츠에 끌어올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그래서 지금도 코엑스랑 올림픽공원과 올림픽 경기장을 결합해서 만드는 국제교류기 업무지구 구상을 하는 거는 그때부터 놓인 단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끌고 와야 되는데 그냥 경기만 보러 오면 썰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원 만들었고 그리고 백화점 설치하고 롯데월드.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롯데월드에 대해서 정의가 없습니다. 롯데월드는 과연 무슨 시설인가? 호텔인가? 백화점인가? 등등에 대해서 아니면 산책로인가? 그래서 손정목 선생이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그분이 하도 이상하게 떼봤대요. 그랬더니 종목이 9개 나오더라고요. 토지 이용 계획, 네. 이용 계획 용도 떼어보니까요. 네, 그분이 서울시 공무원이었으니까 그걸 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괴물이라 표현하더라고요. 음. 이거는 그러니까 잠실 전체를 올림픽을 위한 테마파크로 만들고 그 거점에다가 롯데를 두는 거였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잠실 야구장이 있어서 아,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네. 80년대 야구장을 많이 갔었거든요. 혹시 1기 멤버십니까? 제가 어. 1기 오베베여서 소년 응원단이었는데 아유, 반갑습니다. 저 오비셨나요? 네, 오비 여기 오비가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박철순 투수의 그 투혼, 디스크 투혼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호적수는 MBC 청룡이었죠. 그렇죠. MBC 학교에서도 오비 팀, MBC 팀 해가지고 그렇죠. 야구하고 그때 짬뽕이라고 그런 서울에서 것도 그러고 하고 놀았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인천은 산미고 뭐 이런 산미 거였죠. 맞아요. 그리고 동시에 농구대잔치를 시작했고 네. 제가 그때 바로 옆에 1단지 살다 보니까 네. 그 길 건너가가지고 응원하고 그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숨바꼭질하고 놀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는 좀 잠실에 대한 추억이 이제 야구장, 그렇죠. 그 올림픽 주경기장 그리고 뭔가 휑하다. 뭐 약간 휑하죠. 그런 느낌. 실제로 횡했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기억에 1, 2, 3, 4, 5단지 말고는 경기장은 공사하고 있고 그 벌판 한복판에 시장 있는 게 새마을시장이고 딱 그게 전부였으니까. 아, 석촌호수에도 아무것도 없었고 한장 쇼핑 5층짜리 뉴코아 같은 거 있고 음. 그게 전부였어요. 과거에 이제 그런 80년대에 저희가 몸소 겪었던 이제 그런 경험담 또 공유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박사님 책에서 제일 감명 깊게 읽었던 부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남 개발 과정에서 한강에 다리가 놓이면서 한강의 남북을 가던 뱃사공 분들이 전부 일자리를 잃었다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많이 남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수기 아버지로 유명하신 김용태 씨의 사연을 보니까 어쩌면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잊혀진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집필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접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으셨는지요? 정확히는 순서가 반대인데 이런 자료들을 입수했기 때문에 책을 쓴 거죠. 아, 순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송파구 사람인 거예요. 네네. 송파구 사람인데 농촌 잠실 사람이었던 거고. 농촌 잠실. 예, 그러다가 잠실 개발할 때 본인의 배에 중기를 실어가지고 날라주기도 했고. 그리고 다리가 완성되니까 떠나는 과정들. 그리고 보니까 이분은 뒤에 추적을 했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라 그 광진 어디에서 마기를 하고 있다고. 자기 뗏목에 중기를 실어서 강남에 보냈고 본인 자체도 직장을 잃고는 마기를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 그런 흐름을 겪으면서 서울 동부 지역의 개발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이 아닌가. 또 다른 송파구 출신의 뱃사공은 마길꾼이 된 게 아니라 배를 끌고 어떤 사람은 김포로 가고 아직 그쪽에는 다리가 없으니까 지금 일산대교 최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나루수요가 있다. 또는 양수리로 올라가고. 그 아직 충주 때 대청호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한강물이 그쪽에선 상류 지역에서 급했습니다. 아직 다리도 없었고. 네. 그래서 가서 마지막까지 나루일을 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서로 엇갈리는 일들을 하죠. 근데 보면 이분들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자기가 직장 잃는 건 마음이 아픈데 물론 상관이 없진 않죠. 하도 사람들이 많이 빠져 죽으니까 물 날려고 그러면은 다리는 놓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다리가 놓이면은 이분은 직장을 일자를 잃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건 더 이상 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편입된 게 이 지역이 네. 63년도잖아요. 근데 지금 인터뷰가 72년이거든요. 네. 10년 동안 이쪽 지역은 배 타고 출퇴근했던 거예요, 강북을.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 당시까지는 아직 다리가 네. 그쪽엔 없었으니까요. 광진교까지 비행 둘러가거나 천호 쪽으로 네. 아니면 한강 인도교로 가야 되는 건데 양화교라든지 완전히 너무 돌아가는 먼 거죠. 거죠. 양화교도 멀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 다 알았던 겁니다. 여기는 언젠가는 이게 없어질 직업인 거고 그리고 자기들은 사라질 거라는 거.
근데 이런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콜센터 같은 거 요즘에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한국에서 한국 직원들 상당히 지금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많이 하고 미국 콜센터는 인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밤낮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사라져가는 직업이 있다는 건 명확합니다. 네. 또는 강원도에 도계라는 데가 있는데 삼척도계 독일. 마지막 탄광촌이 있는 네네. 그쪽이 워낙 경사가 급해가지고 인클라인이라고 해서 철도가 좀 복잡해요 시스템이 하여간. 근데 그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철도 여기서 멈춘 다음에 사람들이 짐을 지게 싣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열차는 가벼운 상태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타는 식으로. 그러니까 지게꾼들이 꽤 번성했답니다. 마을도 만들어지고. 그랬다가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시위도 그렇겠죠. 근데 그분들 시위한다고 그거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요즘에 약간 AI로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풍 그림 유행했잖아요. 아세요 그거? 네, 저도 하셨나요? 활용해 해보셨나요? 봤습니다. 그거를 지금 전 세계가 난리거든요. 지금 미술가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단위로 직장을 잃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 강남 개발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뱃사공의 그런 고민과 말로를 보면서. 이번 10년 주기로 이제 향후에 더뭐 빛을 발할 많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해서 자주 바뀌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렇죠. 더 그렇죠. 한동안 이제 유튜버가 그렇죠. 선호 직업이었고. 또 AI로 인해서 대체되는 그 직업군들 또 없어질 직업군들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엊그제 이제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하면서 그 미용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AI가 예측한 미래에 없어지지 않는 직업 중에 하나가 미용사라고 합니다. 머리를 딱 뭐 세팅해놓고 여기다가 어떻게 잘라라라고는 할 수 없다고요. 약간 그렇죠. 예술의 영역이 들어가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공간가게 영역이죠. 요건 여기 좀 더 이런 느낌인 거지. 이게 다 그렇죠. 기계가 세팅해놓고 건 아니지. 맞아요. 근데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제 AI가 어느 정도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무도 있다고 하는데 모든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AI로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임대차 거래 같은 거는 대신에 되게 될 텐데 제가 답사다 보면 제일 느끼는 게 그 네. 지역의 개발을 부동산 분들이 주도하는 경우 있잖아요. 불 떼고 막 그렇죠. 해보자 하고 제가 사무소가 거기에 있고 부동산에 좀 마중물을 넣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역할은 AI가 당연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그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약간 분위기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마을에 어쨌든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거죠. 의사도 보면 요즘에 어떤 진단은 인간이 못 잡아낸 걸 AI가 잡아내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어떤 부분은 사실 의사는 접대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고. 의식의 흐름에 좀 지배되는 영역은 인간이 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한 의학의 영역에서도 로봇 수술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은 가능한 거죠. 그 세팅하면은 그 로봇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어쩌면 기계와 인간이 이제 공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더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해주는 단초도 강남 개발 때 존재한다는 게 재미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남 개발이 현대한국이 탄생하고 나서 처음으로 대규모 사업을 해본 거다 보니까 모든 가능성과 모든 문제가 다 거기 있었어요. 이걸 들여다보는 거는 현대한국 그 자체를 이해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강남 개발이 대한민국 최초의 신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기 신도시인 거죠. 연기 신도시. 여기서 만들어진 모든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고 네. 여기서 만들어진 부촌들이 계속 복제되고 있는 거고 네.